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흔히요. 이 원투펀치라는 말을 딱 들으면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원투펀치의 믿음을 알거든요. 오늘 저희는 원투펀치를 준비했습니다.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왔다는 소리죠. 야. 한번 맞고 시작할래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한 한봉을 저희가 길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들으면 진짜 기대되는데 하실 겁니다. 오늘 임용환 박사님, 방종관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의 원투펀치시죠. 원펀치 임용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괜히 맞아요. 진짜 원투펀치는 여기 있습니다. 네. 밖에 한번 나갔다 오시고. 오늘 주제 바로 한번 가보시죠. 꺼내주세요. 자,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오늘 주제가 인물인데요. 첫 번째 사진에 힌트를 드리자면 저것은 파리 시내에 있는 앵발리드 내부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아마 직접 가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거 딱 보면 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인물이라고 하셨고 네. 지금 저 조형물은 무덤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네. 제 역할로 돌아가겠습니다. 뭐죠? 약간 트로이 문화인가요? 약간 목마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근데 느낌상 보면은 중요 인물이 누워있을 법한 그런 묘지 그렇죠.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조형물은 아니죠. 방송 전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되게 꼴불견이라고 연기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힌트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역사인물 탑 10의 선도주자입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넘버원이라는 거죠? 예, 매년 프랑스 일요신문이 이제 프랑스인들이 역사상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네.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거의 루이 14세와 거의 선두를 겨루면서 항상 넘버 3,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세종대왕과 누구 이렇게 되는. 이순신 장군. 프랑스 하면 자유. 지안다르크.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제 느낌에는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역사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선두주자에 있다는 소리는 그냥 전 세계인들이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 마지막 힌트. 이렇게 하면 답 다 나왔죠 뭐. 네. 파리에 있는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을 만든 사람입니다. 저게 이탈리아 가서 저걸 집어오려고 그랬어요. 지금 콜로세움 앞에 있는 개선문을 집어오려다가 네. 못 집어와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집어오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더 낫겠다. 그 아저씨가 집어가려고 안 했으면은 이제 슈퍼급이 아닌 거예요. 저기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 오늘의 주제 나폴레옹이죠. 네. 정말 이 나폴레옹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 궁금증 언제 한번 해주십니까? 라는 이야기 정말 많았는데요. 정말로 큰 맘 먹고 준비를 했고요.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원투펀치 우리 방종환 센터장님과 임용환 박사님이 갈고 닦아서 오랫동안 완벽하게 한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볼까 합니다. 나폴레옹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떻게 나폴레옹이 돼갔는가 여기까지를 다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폴레옹은 뭐 아시다시피 코르시카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이 코르시카라는 섬 자체가 좀 독특한 섬인 게 거의 독립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로마 시대에 속국이 돼서 13세기부터는 제네바 공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제노바 지배로 벗어나려는 독립투쟁이 1755년쯤에 일어나서 잠깐 독립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노바가 그냥 귀찮다고 프랑스에다 팔아버립니다. 팔아요? 아주 헐값에 넘겨요. 왜냐하면 군대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서 프랑스한테 넘겨버립니다. 그 바람에 프랑스군이 상륙하면서 코르시카의 짧은 독립의 순간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당시 독립군 지도자가 파울리라는 사람이었는데 프랑스군하고 한번 싸워서 붙어보는데 금방 끝나요. 파울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냥 코르시카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코르시카의 안중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는 이제 대장이었죠. 그때 이제 파울리와 함께 산에 들어가서 뭐 게릴라 투쟁도 하고 고생하던 비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샤를 마리 보나파르트입니다. 이 보나파르트는 피사 대학 출신의 법관, 법대 나온 엘리트였고 집안은 원래 피렌체에서 이주해 왔다고 그러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옛날에 이제 와서 여기 정착한 집안이라고 하는데 요 집안 자체가 일가 동족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사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파울리하고 독립투쟁할 때에 이제 나폴레옹이 태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프랑스군이 코르시카 독립군을 누르니까 파울리는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아, 영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타요, 그 배를. 뒤로 돌아요. 그리고는 그냥 프랑스 파가 돼버립니다. 지금도 코르시카는 프랑스 땅인데 실제로 코르시카에서 프랑스가 얻은 게 별로 없고 유일한 수익인지 해악인지가 이제 나폴레옹이다 이런 농담이 있죠. 나폴레옹 관광지로는 좀 유명하겠네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기는 코르시카 사람들은 나폴레옹 안 좋아한대요. 심지어는 동상도 없다 이런 글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네. 뭐 지금은 동상도 여러 개 있고 뭐 거기 코르시카에 사람들이 코르시카 보러 오겠어요? 나폴레옹 찾으러 그렇죠. 오겠어? 근데 또 나폴레옹 관련해서의 전해지는 얘기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또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는 길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전쟁통 중에서도 아이는 수도 없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나폴레옹인 거죠?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768년도에 제노바가 코르시카를 프랑스에 팔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 8월 15일 날 나폴레옹이 태어납니다. 8월 15일. 예, 그러니까 1769년 8월 15일 날 태어나는 거죠. 예. 어머니는 레테지아 보나파르트라고 해서 외가 쪽 역시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귀족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에서 박사님께서 이제 아버지에 관해서 나폴레옹의 아버지에 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통상 이제 태어나면 엄마 또는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느 쪽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나폴레옹. 저는 뭐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엄마. 왜 아들아? 왜 불렀니? 아니, 왜 그런 생각하셨죠? 네. 왜 엄마라고 생각하셨죠? 나폴레옹의 그 일대기를 보면 네. 엄마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빠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저는 사실은 위인전이나 이런 거 보면 기억에 없어요. 네, 아마도 결국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소위로 임관할 때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외가 쪽이 조금 군인의 기질에 가깝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외할아버지가 그 코르시카의 아작시오에 근무하던 장교였다 그럽니다. 장교. 그런데 주로 이제 뭐 토목이나 이런 걸 담당했기 때문에 공병 장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나폴레옹의 어머니가 굉장히 담대하고 아주 독립적인 성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마치고 황제 대관식을 마치고 딱 가서 이제 어머님이 대관식에 오시도록 했는데 결국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갔죠. 갔더니 의기양양하게 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갔더니 어머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앞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이 당신이 내 아들이 자랑스럽게 황제가 되었지만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마 느낌과 아들한테 그런 어떤 경고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또 하나 그 말씀드리면 아마 그 가족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질병. 네. 예, 나폴레옹이 위장계통의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건강상의 가족력은 아버지한테 별로 안 좋은 건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로부터 그 유럽은 집안을 따지는 걸 굉장히 좀 세게 좀 중요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집안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런 걸 많이 따졌었는데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도 사실 쳐주지 않는 이탈리아에서 싸게 사온 코르시카 출신이란 말이죠. 이러면 장교 쪽으로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좀
출신 성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과 보증을 해줘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코르시카 총독으로 와 있던 마르베프라는 이제 총독이 나폴레옹 집안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3살 되던 해 1771년도에 보나파르트 가문이 드디어 귀족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 그러면서 이제 그 추천과 귀족에 이제 속하면서 나폴레옹이 브리엔느 왕립 그 군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9살 때 1779년에 왕립 군사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게 들어는 갔어도 그렇습니다. 거기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 쟤 코르시카래, 촌뜨기래, 뭐 이러면서 많이 사실 좀 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그게 왕립 군사학교라는 게 귀족들을 위한 학교라서 네. 귀족 인정을 받아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비가 무료였어요. 아. 근데 나폴레옹 집안이 코르시카에서는 자기가 귀족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에서는 전혀 안 쳐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보증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나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귀족으로 바꿔줘서 그 학교에 갈 수가 있었죠. 네. 코르시카 출신 중에 첫 번째 졸업자가 나폴레옹이었어요. 아하.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 본토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인정받기 어려운 귀족이었지만은 그렇게 정통 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일대교 중에 학교 가서 뭐 핍박받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애들 사회에서 늘 있는 일. 그래서 뭐 어째 투닥투닥 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기에 쓸 때는 막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의와 분노의 싸움 한 것 같은데 그냥 애들 싸움. 예. 얘도 그리고 이제 성격 학교 다닐 못했어. 때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성적을 보면은 대체로 공부는 잘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보면요, 수학을 제일 잘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조금 잘한 과목이 역사와 지리. 대신에 의외로 프랑스어, 라틴어 이런 걸 못했고요. 미술, 그림, 춤 뭐 별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졸업하는 해 왕실 조사관이 정확하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군사학교나 이런 정부 교육기관에 보면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학교 다닐 때 관찰이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서술식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점수뿐만 아니고 네.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뛰어난 건강, 체력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순하고 정직하다, 살이 빚고 행동이 만족스럽습니다. 수학은 탁월하고 역사와 지리도 꽤 잘합니다. 그림, 춤, 음악은 아주 약합니다. 이 소녀는 훌륭한 항해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의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파리의 학교는 결국은 사관학교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졸업하면서 병과를 군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병호를 선택하는 것으로 군사학교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 아마도 뭐 수학도 좀 잘하고 또 이게 포병 병과가 아무래도 당시에는 박사님이 잘 아시지만 주로 이제 실력 위주로 이렇게 뽑는 그런 병과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된 듯합니다. 네. 딱 들어도 문과, 예과에는 별로 네. 예, 없고 이과, 공과에 예. 재능 있는 딱 스타일이네요. 네. 와, 근데 1700년대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 가정통신문 같은 그런 답변이 오네요. 그거는 여기 두 종류 성격이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못 돼서 난 내 좋은 것만 할 거야. 응석바지가 있고 주관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필요하다. 지 꿈이 뭔지 그런 건 모르지만 내 인생에서 이건 필요하다.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자죠. 맹목적인 반항이 아니고 맞든 틀리든 관찰이 있는 거예요. 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맞든 틀리든. 수학을 해야 돼? 춤을 춰야 돼? 이게 꼭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되게 비상했네요. 네, 요것도 삐뚤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네, 네. 본인이 노력을 하니까. 그렇죠. 나폴레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원인을 찾고 관찰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성장이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도 잘하고 물리를 잘하니까 포병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포병에서는 그렇죠. 이 포물선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게 네. 나폴레옹 하면 또 대포 아니겠습니까? 대포가 발전하기 시작한 게 1300년대부터 발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성령이었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1400년대가 되면 이제 야전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보병들이 끌고 다니면서 이제 들판에서 싸울 때도 이제 포를 운용을 하기 시작하죠.
1500년대쯤 되면은 새로운 학문이 탄생합니다. 탄도학, 볼리스틱스라 그래서 뭐냐면은 포를 막 운용을 해봤더니 야 이게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이게 포물선을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건 보이는데 이걸 예측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쏠 수 있잖아. 방법이 없어? 이런 이제 고민이 시작되면서 탄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윤 아나운서께서는 뭐 이과시니까 맞아요. 탄도 배웠죠. 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요. 예, 유나나 탄도학 배웠어요? 탄도학이 아니고요. 저게 이제 물리에 들어가 있죠. 정확합니다. 네, 요즘 그래서 교과 과정에 있습니다. 근대 탄도학을 이끈 분들이 니콜로 폰타나, 그 다음에 갈릴레오, 뉴턴 이런 분들이 탄도학을 발전시킨 분들입니다. 대포에서 포탄이 빵 하고 발사가 되면은 이게 포물선을 쭉 그리지 않습니까? 이걸 역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앞으로 직진하고자 하는 관성과 무게가 있는 물체를 당기는 중력이 그 작용하면서 결국은 이 포물선이 형성되거든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현대로 따지면 달 날아갈 때도 예, 활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전쟁이 발달하면서 포가 기병을 잡거든요. 네. 근데 기병은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 타겟을 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총알이나 대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더 중요해졌던 거죠. 네. 어쨌든 뭐 출신과 뭐 재능을 떠나서 나폴레옹은 수학이나 자기가 이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능력으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이유가 있는데 원래 장교들은 귀족의 영역이었는데 네. 이때가 되면은 부르주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근데 이때 부르주아는 사실은 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고 우리는 따로 이런 이게 아니고 실력으로 귀족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귀족들은 기병 좋아하죠. 그리고 공병, 포병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힘들거든. 귀족들이 참 공부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 때문에 양반이고 뭐 자관 양반이면 공부를 해야 된다 기본인데 프랑스는 귀족은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는 게 귀족이에요. 아 공부해서 출세할 거면 귀족 왜 해? 그러니까 힘들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영역으로 부르주아들이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학, 엔지니어, 또 법률, 의사 이런 쪽을 마구마구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포병을 지원해서 강국을 이때는 포병이 부르주아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뭐랄까 제일 출세할 수 있는 장교 보직이죠. 그러면 능력제 사회가 됐으니만큼 나폴레옹이 이쪽으로 해서 이제 쾌속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들은 더 빨리 승진하고 막 이 더 능력을 많이 인정받아요. 나폴레옹은 특출한 것보다는 집안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삶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거기 와서 귀족들처럼 살려면 코르시카에서 살면은 나름 저기 뭔가 살 수 있는데 여기로 와서 사니까 물가도 가난하잖아요. 세고. 그래서 사관학교 갈 때쯤엔 철이 들었는지 2, 3년 코스를 한 번에 올라갑니다. 멀반. 예,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해서 포병학교로 가는데 당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위에서 3분의 2 정도였는데 대신에 이게 남들이 3년 코스를 1년 만에 한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성적이 그 상위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졸업할 때 성적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철이 든 거죠. 그래서 1785년 16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년 만에 졸업하고 포병대 소위를 인관하는데 마침 이때 또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16에도 인관이 되는군요. 사실은 요때쯤에 이제 나폴레옹이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플루타크 영웅전을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편적인 교양이긴 한데 그 나폴레옹 이전부터 그 옛날부터 똑같아. 제일 많이 보는 게 알렉산더, 카이사르. 이거 그냥 필수 코스예요. 유명한 장군치고 이거 안 본 사람이 없는데 나폴레옹도 이때부터 이렇게 탐독을 하고 그리고 중세 기사 이야기, 영웅담 이런 또 어떻게 보면 10대들이 이거 다 좋아하죠. 그렇죠. 다 좋아하는데 나폴레옹은 여기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게 평생 가요. 카이사르, 알렉산더, 기사병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러니까 영웅 중세 기사 얘기하면 조금 붕 뜨는 것 같은데 진보적인 그런 글들도 굉장히 탐독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영웅들의 이야기, 슈퍼맨 뭐 이런 거를 막 보고 환타지만 갖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합쳐지게 되는 계기도 사실 이게 안 합쳐지는 얘기예요. 안 합쳐지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 합쳐지죠. 카이사르 같은 경우가 로마 최고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민중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나중에는 거꾸로 독재자가 됐지. 민중파였고 독재자, 황제가 되죠. 본인은 독재자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민중을 가장 위하는 길은 내가 황제가 되는 거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나폴레옹도 아직 똑같은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해의 문제죠. 그러니까 나만큼 민중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배를 해야 가장 민중이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인드. 예, 그런 식의 어쨌든 진지하게 공부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자코벤과 카이사르가 동시에 커가고 있는 와중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합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어찌 보면 알게 된 거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갑자기 어떻게 발발을 하게 된 건가요? 솔직히 프랑스 대혁명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하나도 사실은 뭐 반년짜리죠. 그래서 사실 프랑스 대혁명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나폴레옹이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없으면 나폴레옹은 없었어요. 네. 요 관점에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1789년 7월에 프랑스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보통 기존의 통설은 이래요. 구체제, 앙상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하면 우리 식말 신분제예요. 신분제라는 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특권층과 열심히 일하고 특권 없는 그 비특권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비특권층이 니네도 일해, 특권 내려놔, 아니면 그 특권 우리도 줘. 이렇게 하면서 혁명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 안 하는 특권층이 세금도 내지 않고 토지는 독점한다. 인구가 1.3%인 35만 명의 귀족이 토지의 25%를 소유했다. 아유. 성직자가 12만인데 10%가 교회 소유다. 거기다 국가 재정은 파탄 상태고 세금과 군역을 담당하는 평민은 정치적 권리는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다 증세를 하려니까 세금을 받아갈 거면 나한테도 권리를 줘야지. 사실 여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당시에 상공업도 발달하고 프랑스도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식민지도 많이 건설하고 하면서 국제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국제 무역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요. 장사를 해서 평생 벌 돈을 한 번 인도 갔다 오면 10배로 벌어요. 대신 죽을 확률, 파산할 확률이 좀 높긴 해요. 세 척 가면 한 척 돌아오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아니, 정말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굉장한 그런 투기성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한 욕망과 굉장한 투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걸 못해요. 이렇게 되니까 상층 부르주아들은 막 올라가고 민중들은 원래부터 민중은 가난했는데 이 가난이 심해지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성장하니까 이게 뭐야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 박탈.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역사에서는 막 세금을 뺏어갔다 얘기 좋아해.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나 뺏어갈 수 있겠어? 저소득층은 되게 소작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 1년 먹을 것만 갖고 살기 때문에 털을 내봤자 털을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부유해지는 사람들, 성장해 오는 사람들 거를 뺏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혁명이 터질 때는 일단 누가 그 바스티유 갈 때 신분증 보고 했겠어? 그렇죠. 이거는 민중혁명인데 당신 재산 얼마야? 집에 가. 당신 여기 끼지 마.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돼서 같이 가서 바스티유를 엎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냐는 부분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할 수 있는 진짜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의 영토였던 코르시카를 프랑스가 점령한다. 1년 후 코르시카에서 나폴레옹이 태어나고 코르시카의 독립을 지지한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프랑스 편으로 돌아선 후 프랑스 귀족 자귀를 얻는다. 귀족 출신 덕분에 나폴레옹은 왕립 군사학교를 거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다. 이후 나폴레옹은 호병대 소위로 근무하던 중 프랑스 혁명을 맞이하게 된다. 자,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그러면 간단히 살펴보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루이 16세와 나폴레옹 두 사람의 어떤 거치, 신상의 변동 이런 걸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삼부회가 소집되고 나서 루이 16세가 국외로 도망가다가 다시 붙들려오는 요 상황까지입니다. 요게 이제 1791년도 6월 21일 날 도망가다가 다시 붙들려오거든요.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이제 산부회가 소집됐는데 국왕은 뭐 세금 문제만 다루라 그랬는데 부르주아청은 야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 문제도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가는 게 결국 이제 봉건제 바스티유 감옥을 먼저 습격하고 그다음에 봉건제가 폐지되고 귀족 자기도 폐지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위협을 느낀 거죠. 아 이게 결국은 절대 왕정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우선 신상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국외로 탈출하다가 붙들려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죠. 요때 그럼 나폴레옹은 뭐 하고 있었느냐? 소위 계급장 달고 있었습니다. 소위 계급장. 약간 여기 지금 하사관들한테 약간 예. 예,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확인해 봤더니 1791년도 6월 달에 국왕이 국외로 도망가다가 붙들려오지 않습니까? 요 6월 달에 나폴레옹이 드디어 중위로 딱 진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로 한 5년 반 정도를 달다가 굉장히 오래 달았습니다. 지금은 소위 달고 한 1년 정도 내지 1, 2년 정도면 다 중위를 달거든요. 그 당시에는 5년 반을 달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나폴레옹 출신 자체가 상층 귀족이 아니라 하층 귀족이고 포병 장교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중위 진급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소위로 시작.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배우면 아시겠지만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지 않습니까? 네. 요 시점입니다. 요게 1793년도 1월 21일입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프랑스 이제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루이 16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 입헌 군주제보다는 이게 공화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런 이제 의회가 이렇게 바뀌고 막 혼선을 겪는 이런 과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이때부터 외부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루이 16세가 도망가다가 붙들려오고 결국은 절대 왕정이 무너지는 모습, 입헌 군주제로 간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개입을 시작하죠. 국왕들이. 특히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제 야, 루이 16세를 절대 왕정으로 복권을 시켜라, 복위를 시켜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게 필리츠 선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다시 오스트리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할 때는 유럽 국가 영국이나 프로시안 정도는 아마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이제 프랑스를 또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면서 유명한 게 이제 그 브라운슈바이크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프랑스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오스트리아 프로시안 연합군을 끌고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리를 공격해 들어가는데 전부 저항하지 말고 우리를 받아들여라. 만약에 저항을 하게 되면 파리 시민 전체가 군사적 처형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루이 16세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반대로 역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국왕이 외부에 내통한 거 아니야? 그래서 폭도들이 이제 틸레르 궁을 습격해가지고 루이 16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고 이제 결정적으로 루이 16세가 사실 처형을 당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그 사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궁을 다 뒤져봤더니 철제 벽장에 오스트리아, 프로시안 적국 왕들과 내통했던 서신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때 뭐 당연하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황제 여동생인데. 그렇죠. 아니 그럼 당연히 주고받겠죠. 아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국가들끼리 당연히 뭐 서신을 주고받았겠죠. 근데 국민공회나 이렇게 급진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적국과 내통한 게 되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게 유명한 로비스피에르 국민공회가 등장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혁명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이 시점에 나폴레옹은 대체로 한 중위 정도 계급장을 달고 코르시카와 자기가 근무하는 이제 그 국경 지역의 동부 지역의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코르시카에서 혁명에 이제 동조하는 그런 어떤 혁명 지원 활동 또 파올리와 같이 해서 뭐 활동하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총 4단계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국민의회가 1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왕의 존재는 인정을 한다. 네, 요게 1단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공회는 공화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왕을 죽이고 왕이 없이 살겠다는 공화정이잖아요. 네. 그때 의회가 공회, 네. 그 전에 의회가 뭐 입법의회, 재원의회 예. 이렇게 국민의회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 체제로 이야기하면 입헌군주제에 가까운 네. 그런 게 그 범위 내에서 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어떤 부르주아의 권리를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논의가 계속되는 게 그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랬는데 이제 와 하고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봤는데 야 왕이 내통을 해? 그렇죠. 네. 이래서 갑자기 왕을 죽이고 없애버렸어요. 네. 원래 혁명 최초의 시작 단계에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조차도 혁명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걸 예측 못한 거죠. 결정적인 문제가 처음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 날 때도 이게 혁명이냐 폭동이냐라는 게 헷갈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막 의회 공회 막 바뀌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사회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었는데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본인들도 본인들이 예, 뭐라고 그러니까 뭔가 했는지 문제는 터지는데 네. 원의 병의 증세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프랑스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뭔가가 허물어지니까 동시에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 힘을 자기도 몰라요. 저 고지가 있는데 저 고지를 점령하자. 처음엔 다 같이 갔어요. 점령하고 보니까 그냥 우리만 와도 됐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야. 그리고 허준 씨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세금만 해결하면 되냐, 신분제만 해결하면 되냐, 이런 처음엔 쉽게 생각하지. 원래 당할 때는 쉽게 생각해요. 내가 세금 고지서가 확 날라오니까 맞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세상은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세금 고지서를 고치려니까 이게 갑자기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급진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한테 중요한 건 무슨 제도가 어떻고 뭐 이거보다는 그 흐름, 그 정리의 머릿속에 정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처음에 신항로 개척 시대, 뭐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것이 시작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부자들이 되고 부르주아가 생기면서 귀족 개척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어떤 하층민들은 야, 쟤들은 저렇게 부자가 되고 누구는 귀족이 되는데 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가난한 계층도 있었고 막 부자가 되는데 저것들은 왜 세금도 안 내고 권력은 다 갖고 있고 나는 부자는 돼가고 있지만 막 뭔가 불만을 가진 세력도 있고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것들은 뭔데 자꾸 돈 좀 가졌다고 거만하게 거들먹거려라는 불만층도 있었고 여러 불만이 쌓여있는 와중에 빵 하고 터졌단 말이죠. 이 빵 터지고 나서 일단 절로 밀려가자 하고 와 하고 밀려갔더니 일단은 세금제 폐지해 라고 했더니 맨 밑에 있던 애들은 요거면 돼 우린 됐어 만족했어 그랬더니 뭐가 만족이야 라고 하면서 아직 만족 못한 세력들이 너희들 꺼져 우리는 아직 혁명이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혁명은 계속돼야 돼 라고 밀어붙이고 마치 살아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네.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신분제를 폐지하지 무슨 소리야 야 왕 없애 라고 했더니 왕 없애면 이제 됐지 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왕이 없앤다고 지금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르르 저쪽 고지로 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혁명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인 거죠. 그렇더니 갑자기 뭐가 열리니까 욕망이 확 튀어나오는데 그 욕망을 실현할 방법이나 제도는 사실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부셔봐 저거 부셔봐 근데 안 돼. 갑자기 경제는 더 나빠지고 뭐 이상한 폭등이 생기고 이럴 때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밀려가요. 근데 국가라는 건 처음 생길 때부터 내정과 외치, 그러니까 국토 방어라는 두 가지 임무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대 그리스 때도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사비 많이 나가잖아요. 야 그냥 군대 없애고 복지에다 쓰자. 얼마나 좋니?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복지에 썼더니 너무 도시가 잘 사는 거야. 옆에 있는 도시가 너무 좋잖아. 군대는 없고 돈은 많고 바로 쳐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모든 국가의 딜레마예요. 국방비를 어디까지 써야 될 거냐.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이 혁명을 추진하던 급진파들은 이런 정책을 지금 일단 중지시켜야 되고 특히 공포정책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는 지금 부르주아나 귀족들을 쳐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은 합심해서 싸우자라는 게 국가의 모토잖아요. 네. 그럼 혁명이 저지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좀 민중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내 장교들은 귀족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자꾸 왜곡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위기감을 느끼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이제 불신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전쟁은요, 한 번 군대가 쓸고 지나가면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이거 한 번 지나가면 태풍 지나가는 것보다 더 끔찍해요. 그러니 가난하든 뭐하든 자기 몸뚱이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예요. 근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거나 무능하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1요소는 우리 집과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 근데 항상 보면 혁명 세력들이 놓치는 게 내적인, 그러니까 국가 내부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이걸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와 같으냐면 비행기나 새가 양쪽 날개로 나는데 한쪽 날개가 저것만 없으면 기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 타협을 하나만 보면 타협이 안 돼. 이건 사실 이쪽도 마찬가지야. 모든 거를 국방에다가 주력하게 되면은 반대쪽 여기 또 반대쪽 꺾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잘못된 이상은 이게 없는 거를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불타협의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군대는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 나폴레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프랑스 혁명 시기를 전후해서 프랑스 군대도 사실은 변화의 이제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원래 1400년대 기록을 보면 프랑스 군대는 약 2만에서 2만 5천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적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왕정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비군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뭐 13만 5천 또는 뭐 15만 명 정도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용병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뭐 스위스 용병들이 전체 병력의 한 15% 정도는 외국 용병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결정적인 군사적인 분기점은 1793년 8월 23일 날 국민 개병제를 선포합니다. 국민 개병제를 선포하면서 병력이 약 1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거의 한 10배 정도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전면적으로 다시 재편돼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베르라는 사람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유럽의 주도권은 지금에 있는 상비군이나 용병으로는 절대로 어떤 결정적인 군사적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국민 개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유럽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단 편제라든가 뭐 기동성을 중요시하는 작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한 2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유명한 이제 기베르라는 사람이 전술학 개론을 통해서 그걸 예측을 했죠. 근데 그걸 구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라는 병력이 동원되고 나서 이제 군대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니까 나폴레옹이 그 과정에서 이제 사단 편제, 군단 편제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포병을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국민 개병제에 대해서 사회 계층에 따라서 반응이 다 틀렸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국민 개병제 하면은 정치가들 또 일반 이제 국민들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귀족이 가장 반대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군대를 결국은 저 평민들이 주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뭐 리앙쿠르 공작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차라리 국민 개병제 할 것 같으면 난 모로코나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때 귀족들은 이렇게 병사들의 충성을 유도한다 이런 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인들 부리는 습관만 있어가지고 자세가 돼 있는 애들한테 딱 이거 해 이건 되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 애들을 어떻게 군인으로 만들지? 그렇습니다. 이민 가고 싶은 거죠. 또 한 부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코뱅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국민 총원 동원이라는 고결하며 아마도 광신적인 그런 관념은 불필요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장군들의 애국주의적인 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을 보면은 이제 국내 정치의 공화정을 좀 더 이제 과격한 혁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부의 위협 또 군대를 늘리는 것보다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그 극단적인 혁명이 더 필요하다, 우선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제1차 대불동맹이라고 그러죠.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스페인까지 해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국가의 위기다라고 다 국가가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자코뱅, 로베스피에르라고 한들 그것을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할 수 명분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국민 총동원령을 선포하면서 국민 개병제가 정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군사적인 어떤 시스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화된 현대 군대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에 두 가지 과제가 생겨요. 내정도 개혁해야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연합군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연합군이니까 병력도 많잖아요. 네. 여기는 귀족, 부르주아 지금 다 숙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력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니까 내정 문제, 외정 문제를 다 개혁해야 되니까 군대 개혁도 해야 되고 새로운 군사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기회가 열린 셈이에요. 귀족들에 막혀 있던 자신이 새로운 군대 체제에서 귀족들이 도망간 사회에서 자기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게 이제 내부 개혁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게 이때 로베스피에르 시대다 보니 유능한 군인들은 다 숙청을 했어. 소인과 중이었잖아요. 네. 연대장, 대대장도 없어요. 이 훌륭한 상황을 청년이 맞이하게 되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일단 군인으로서 성장할 군대가 길이 확 열리는 거죠. 혁명의 초기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결국은 이제 소위, 중위, 대위, 흔히 군에서는 위관 계급이라 그럽니다. 이 계급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혁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최초의 초임지는 발랑시라는 곳에서 최초의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근무지가 옥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혁명이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손에서 근무할 때 처음으로 폭동을 진압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폭동의 계기는 식량 가격이 급등하니까 일반 이제 군중들이 곡물상을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군대가 출동해서 그 폭동을 진압하는 이런 임무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폭도들을 진압하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나는 폭도들을 향해서만 발포를 한다.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는 나는 발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스티유를 감옥을 일반 프랑스 민중들이 이제 습격을 했을 때 자기 형한테 쓴 편지에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곧 아마 안정된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프랑스 혁명의 어떤 먼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고 뭐 전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막 소용돌이가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렇죠. 그 한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약간 먼 발치에서 아예 그렇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임무에 나는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그 살펴볼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는 귀족에 대해서 기존에 어쨌든 코르시카 또는 프랑스에서 인정받는 귀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이름에서 귀족을 나타낼 때 프랑스 이름에 대라는 게 귀족을 나타내는데요. 자기 이름에서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걸 지워버렸을까? 기본적으로 나폴레옹은 귀족에 대한 미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는 크게 보면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보면 대귀족이 있었습니다. 상층 귀족. 이 사람들은 정말 노동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 국가에서 또는 그 세금을 걷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폴레옹처럼 하층 귀족들은 사실은 자본주의 부르주아보다도 오히려 더 비참한 생활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랑스 혁명 상황을 보면서 야 결국 하층 귀족이기 때문에 내가 귀족에 결코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스탠스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루타크 영웅전이나 카이사르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꿈을 키웠지만
이 하치민들의 이야기나 이 민중의 이야기를 읽었던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시점이 지금 이 귀족의 이야기를 뗀 네. 요게 합쳐진 이야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나폴레옹이 1792년도 6월 달에 파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코르시카에서 파리에 잠깐 왔었습니다. 자기 군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폭도들이 튠러리 궁을 습격을 한 겁니다. 난입을 해서 8월 달에 루이 16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지만은 6월 달에 튠러리 궁에 들어갔을 때는 왕을 감옥에 넣지는 않고 난입을 해서 그 왕에게 혁명에 필요한 그 법률에 서명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건의병들이 그걸 제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야 건의병들이 뭐 하느냐 이런 광기어린 폭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포로 쓸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폴레옹의 어떤 그 혁명에 대한 스탠스,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혁명의 어떤 과정에서 보면은 능력주의, 또 특권 폐지 뭐 이런 부분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데 대신에 어떤 혼란, 또 폭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통상적으로 뭐 어떤 그 자유, 인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릴 때 나폴레옹의 공부했던 습관이랑도 너무 비슷하네요. 춤과 노래 쪽에는 그냥 관심도 두지 않고 네. 수학 공부, 역사 공부만 집중했던 것처럼. 근데 그때 배운 역사는 민중의 역사가 아니고 왕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당시 전 유럽에서 국가가 그래도 제일 국가 조직이 발달한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민중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민중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만 해도 그게 좀 애매해서 민중의 요구를 들어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엘리트나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사실 지금도 그건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자유나 이런 것은 추상적 가치보다 현실적으로 수학 잘하고 역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국민들 입장에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이 세상에서는 못 살아. 뭔가가 필요해.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줄 강력한 힘이 필요해 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할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나폴레옹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길이 쫙 닦여 있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귀족, 구태의 정치 모든 것들이 싹싹 밀려나고 저 앞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뭐가 보이는데 시민들이네 라고 준비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군대의 길이 열린 거죠. 근데 그 1단계는 군대 정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과연 나폴레옹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프랑스 혁명 당시 대위에 불과했던 나폴레옹 들롱 전투를 지휘하면서 스타덤에 오른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 숙청으로 혼란에 빠지자 유럽 왕정들은 또다시 프랑스를 위협한다. 이 나폴레옹 선제적 군사작전을 주장하면서 이탈리아로 첫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전 유럽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나폴레옹 이탈리아에서 어떤 작전을 펼쳤는가? 프랑스 혁명에 등장한 전직 영웅 나폴레옹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